네, 방금 소개받은 최완입니다. 우선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 와서 평소 저희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장상 총장님을 비롯한 통일미래 관계자 여러분께 제 마음을 다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장 총장님께서 저의 가벼운 그 인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을 흔히 하죠. 그런데 사실은 옷깃을 스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저고리의 이 동정의 양 끝이기 때문에 그것이 스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지 않으면 이 옷깃이 스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의미의 말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원래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인 자체에다가 그 인을 꿰는 그 그러니까 시를 꿰매는 연자입니다. 연자가, 인연의 연자가. 시를 꿰매지 않으면 아무리 소중한 인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인연으로 말하자면 발전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인간관계나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 다 그건 수많은 스쳐 지나가는 인들을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니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꿰매낼 때 그것이 비로소 인연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 본다면 저는 장상 총장님 학교에서도 여러 번 과거에 행사장에서도 뵙고 그랬는데 2018년 남북 그 정상회담 그 특별 수영원으로 평양을 갔었을 때 제가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평양 곳곳 또 백두산 천지까지 같이 모시고 올라간 그런 아주 값진 인연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이 너무 수상하고 곡절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전을 구분한다고 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이상 기후로 인한 코로나 못지않은 장마가 지금 한반도를 핥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남북관계도 아까 장 총장님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굉장히 정체되어 있어서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을 뵙고 아주 가벼운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참 좋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라는 것은 매우 큰 이야기고 어둡고 좀 다소 무거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는 것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우리 운명을 가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다소 좀 어둡고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미리 제 강의 안에 상세한 글을 미리 보내서 한번 주최 측에 읽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통일에 대해서 보다 우리가 솔직하게 현실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사람의 거의 다소 장황한 두 편은 쉬고 두 편은 그냥 그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내용을 간략히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존 don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그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하면 존 don보다는 에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스페인 내전을 다룬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면 50년 여기 대체적으로 몇 분 빼놓고는 그 영화 잘 기억 못하시려고 봅니다. 캐리 쿠퍼하고 잉그리드 버그만이 주연한 그 영화에 아주 명 장면과 명 대사가 많이 나온 그런 그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스페인 내전을 다루는 소설을 쓰면서 해밍웨이가 바로 존 don의 그 시를 자기가 그 소설의 타이틀로 차용한 겁니다. 근데 존 don은 이 시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과거 영국에서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누가 죽어서 저 종이 울리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존 don은 이런 말하자면 관습을 빗대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묻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곧 너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에서 한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로 보면 나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전체 속에 나라는 개체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존 don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곧 타인의 죽음이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나의 죽음이기도 하다 하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묻지 말고 바로 너를 위해서 종이 울리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끝내는 시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시 귀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뭐 거창하게 전 세계적 차원을 얘기할 필요가 없이 남북한 관계라는 것도 일종의 이 존 don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북한의 어떤 손실, 아픔, 소멸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곧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간략히 시를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 제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맨딩 월이라는 이제 시를 소개했습니다. 담장 고치기라는 아주 우리가 보통 로버트 프로스트 하면 뭐 그 다른 유명한 시가 있죠.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근데 그 시 못지않은 이 풍자가 뛰어난 이 시가 바로 맨딩 월입니다. 인간이 이게 담 쌓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래 너와 나를 구분해서 계속 담을 쌓는데 사실 서로 훔쳐갈 것도 없고 경계할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장이 튼튼해야 이웃 사이가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연은 인간이 쌓는 담장을 봄만 되면 해빙기가 되면 계속 허물어뜨린다. 이 해빙기가 되면 땅이 녹아가지고 쌓았던 담들이 녹지 않습니까? 자연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계, 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스트의 그 시기를 빌린다면 결국 인간이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선을 그어놓은 경계를 지은 것은 언젠가는 자연스럽지 못한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에 의해서 허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싫어하는 그 무엇 자연이 있어서 항상 인간이 쌓아놓은 높이 쌓아놓은 담장을 허문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지구상에 많은 경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피아가 대결하고 갈등하고 불신했던 대표적인 경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이 경계도 그런 경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인위적인 자연적인 경계가 아니고 매우 인위적인 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언젠가는 이 자연의 힘에 의해서 이 경계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류 이 세계의 그 땅덩어리에 여러 가지 경계들이 있는데 상당 부분의 경계는 자연 현상에 의해서 생긴 경계들입니다. 이런 경계들은 별 문제 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지만 인간에 의해서 여러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그어진 경계들이라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기준에서 보면 매우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자연의 힘에 의해서 이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렇게 본다면 이 뒤에 문제 이 휴전선이라는 것도 지금 1945년을 기점으로 하면 지금 75년, 48년을 기점으로 하면 분간 72년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7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그러나 긴 호흡에서 보면 자연의 호흡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무너질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랜딩 월을 소개를 했고 또 볼프 비어만과 그 에곤 바 둘 다 독일 사람입니다. 우리가 통일하면 독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제가 명색이 한독통일정책 장외 위원입니다.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내년 경년으로 독일하고 한국을 왕복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왕왕 우리한테 하는 말 중에 니네들은 왜 우리하고 다른 상황에서 우리한테 와서 계속 통일 경험을 물어보고 자꾸 조사하고 가냐. 니네 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가, 그러면 한국이 여러 곳에서 이제 독일에 와서 그 독일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대개 묻는 항목이 한 정해져 있다고, 한 21가지쯤 된다고. 그러면 한국 대표가 오면, 야, 그거 준비해서 주어라. 똑같이 모든 부처에서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하니까, 그렇게 아주 모험 답안을 만들어 놨다는 약간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이 볼프 비어만과 에곤바는 바로 브란트하고 같이 해서 이 독일 통일의 어떤 그 동방정책에 초석을 놓은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실 동방정책의 그 설계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볼프 비어만이라는 사람은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가이자 가수였습니다. 지금 뭐 한 80살쯤 됐으리라고 보는데, 한국에서 가장 근접한 인물이라면 김민기 같은 그런 뭐 성향의 인물이고, 17살 때 자발적인 의사에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갔습니다. 동독에서 영웅 취급을 받았습니다. 영웅 취급을 받았는데 굉장히 태생이 반골이라 동독에 가서도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영웅이었지만 후에는 골칫덩어리가 되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독 공연을 왔을 때 동독에서 제입국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에 의해서 그때부터 서독에 살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가 17살 때까지 살던 서독에 와서 살다 보니 서독 사람들이 하는 서독말을 못 알아듣겠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기가 막히다. 다 내가 아는 단어고 다 귀에 익숙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서독 사람들이 말하는 독일어를 잘 내가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서 아마도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남북한이 통일되는 경우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할 때 내가 겪었던 그 참담함보다 당황스러움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경험들을 당신네들이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볼프 비어만이라는 사람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북에 가서 경험을 여러 차례 한 사람들은 매우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민족 선호독기 운동 상인 공동대표를 제가 10여 년째 하고 있어서 평양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한 20여 차례 이상 제가 과거에 평양을 갔었는데, 가서 많은 이제 부류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어떤 때는 그 절벽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역이 있어도 해결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애국어끼리는 뭐 통역이 있으면 웬만큼 의사소통이 되는데, 이건 같은 우리말을 하는데도 전혀 잘 이해가 다른, 그것은 제가 북한대학원 대학교 있을 때 많은 제가 북에서 온 분들을 학생으로 제가 장학금을 줘가지고 학생을
유치를 했는데 이들과 대화할 때도 제가 여러 번 그런 낭패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같은 얘기 내가 나처럼 알아들었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엄청난 저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 언어적으로도 그래서 볼프비라는 얘기 소개했고 마지막 에곤 바 얘기는 결국은 이 통일이라는 문제는 아무리 남북 간에 평화가 와도 결국은 어느 한쪽의 체제나 이념이나 국가 정체성에 의해서 이 합해지는 것이지 타협에 의해서 양 체제가 공존할 수 있는 단일 국가 체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결국은 누가 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진정한 지지를 받는 더 살기 좋은 국가이고 체제이고 이념인가를 놓고 어찌 보면 건건일척의 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슈는 결국은 통일이 단일 국가 체제의 통일이 되기 이전까지는 그 어떠한 경우로 남북한이 관계를 정립한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평화가 오면 남북한의 경제 공동체가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굉장히 낙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남북관계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다만 갈등을 줄이고 전쟁의 가능성을 말하자면 최소화시키는 이런 그 위기의 그 관리 체제를 튼튼히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최종적인 어떤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국 에곤 바흐는 평등만을 추구했던 공산당이 주도하는 아주 전체주의적인 평등만을 추구했던 동독과 평등과 함께 자유를 같이 추구한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취했던 서독이 궁극적으로 동독한테 승리해서 통일이 된 것이다. 이게 에곤 바흐의 얘기입니다. 아마도 남북한도 긴 호흡으로 보면 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더 제대로 질 높게 보장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것이 평화와 통일을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그게 제대로 그런 단일국가 체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포장에 의해 포장만 달랐지 결국 남북한 관계는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불완전한 주권국가, 남북한이란 불완전 주권국가 이 두 국가가 완전한 주권국가 게임을 해서 어느 한쪽이 불완전한 어느 한쪽의 주권국가를 말하자면 품어 안아서 통일될 때까지는 그 이슈는 영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그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너무 통일 정치 게임을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 국가의 정체성, 국민 동원의 수단으로 과도하게 환상적인 통일론을 전개해왔다. 통일 정치 게임을 해왔다. 통일로 체제나 국가나 권력이 먹고 살았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해가 안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장황스럽게 제가 서설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제의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다소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한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북한을 보는 문제의식이라고 할까, 시선이라고 할까, 시각이라고 할까,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강의의 핵심 주제인 우리가 새로운 통일 담론의 패러다임은 대략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개인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최 측에서 오늘 저보고 그러면 이런 새로운 통일 담론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사실 저는 그런 쪽 전공자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자리에서 제가 여기 그런 인연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왔는지도 모르는데, 뭐 종교계의 역할을 한번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제가 이 시민사회 역할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영 실없는 사람이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그냥 아마추어로서 그냥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간략하게 시민사회에는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는가를 나름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크게 그러니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